자, 이제 여러분들 매출 채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중에서 이 매출 채권이랑 기타 당좌자산만 남겨놓고 있죠?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매출 채권이다 라고 하면 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물건을 매출하고서 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중에서도 이 매출 채권 파트를 이야기할 거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쪽에 좀 더 자세하게. 자, 우리가 회계에서 일반적 상거래다라고 하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제품, 상품 이런 거래들을 얘기하고요. 일반적 상거래일 때에는요. 이 외상 매출금이다, 받으러움이다 라고 하는 채권 계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으로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 매출금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약속금을 받아왔다. 받으러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꼭 일반적 상거래인 제품, 상품, 원재료 거래만 하는 건 아니죠.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는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외적으로 보고서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의 외상거래는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썼던 경우, 만약 이 토지나 건물 등을 매각하고서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직 받지 못한 돈이다라고 해서 미수금이라고 부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속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수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어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흔히들 받으러움의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받으러움만 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금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냥 외상도 미수금, 약속금도 미수금 기억하십시오. 자,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 약속금으로 지급을 했을 때 지급어음이죠. 자,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하든 약속금으로 지급을 하든 모두 다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실제 여기에는 쓰진 않았지만 카드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품을 팔고서 고객에게 카드를 받았다. 제품이면 외상 매출금으로. 자, 제품 이외의 것에 대해서 팔고서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부채도 역시나 마찬가지. 카드. 원재료나 이런 걸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카드 결제하면 외상 매입금. 원재료나 이런 거 말고 뭐 토지, 건물 이런 걸 매입하면서 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볼 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나의 권리,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라고 하고요. 이건 갚아야 되는 의무를 나타내니 부채가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반대 계정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받아야 될 권리, 채권, 자산 계정이고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부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 매출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했을 때 대변에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요, 제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품이다 라고 하면 원가 그대로 사라질 때고요. 지금은 판매 가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매출 계정은 손익계산서에 맨 첫 번째 들어가는 이 매출액으로 자동으로 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굳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은 알아서 매출액 쪽에 이 제품 매출 금액을 차곡차곡 쌓아줄 겁니다. 자, 차변에 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현금을 쓰셨을 거고요. 보통 예금이 입금이 되었다 그러면 보통 예금을 쓰셨을 거죠. 하지만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요. 자산의 증가 차변입니다. 외상으로 매출했던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차변에 현금 들어왔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입니다. 차변에 들어온 현금에 대해서 대변에 외상 때문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은 차변에서 증가했다가 대금을 회수하면 대변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해서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했을 때를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드러움인데요. 사실 이 바드러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품을 매출했는데 약소금을 받았다 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 대신에 바드러움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외상으로 매출했던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약소금 대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바드러움을 쓰면 되겠죠. 역시나 외상 매출금처럼 바드러움도 자산이기 때문에요.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 자리에서 바드러움도 똑같이 생기고요.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는 곳에서 바드러움도 동일하게 사라집니다. 자, 이 바드러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이제 약소거음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음은 약소거음 말고도 환어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어음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시험에서 늘 물어보는 건 약소거음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약속된 날짜에 이제 갚기로 했다라고 하는 어음으로서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음에 대해서 이제 발행인과 수취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물건을 판매하는 매출자는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수취인이라고 부른 표현은 물건을 매출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저기 발행인은 물건을 매출하고서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고서 그와 관련된 대금을 갚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돈을 갚기로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발행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행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물건을 구매했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가 생길 거예요. 발행인 입장에서는 차변에 원재료,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갚을게 라고 나중에 지급할게 라고 약속합니다. 지급어음. 그 다음에 수취인. 수취인은 제품을 매출했죠. 그러고서 대가를 받은 건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을 돈이라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행인이요. 즉 다시 말하면 저쪽에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자가 나한테 물건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줬더니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주겠대요. 자, 요즘은 여러분들 종이로 어음 안 쓰죠. 다 전자어음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어음 준다고 해놓고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한테 얘기합니다. 은행, 여기 내 거래처에 어음 좀 보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통과해서 수취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제 계좌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취인이 받아온 이 어음이요. 약속된 날짜가 있겠죠. 뭐 6개월이면 6개월. 그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우리 회사가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은행한테 돈을 받아달라고 시킬 겁니다. 은행, 그 어음이 만기가 됐을 거야. 돈 좀 받아다 줘 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이렇게 추심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눈썰미가 좀 좋고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길거리 가다 플랜카드 보면 뭐 떼인 돈을 받아들입니다. 추심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돈 받아주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은행에 추심 의뢰를 합니다. 그럼 받아달라고 하면은 은행은 전자어음 시스템을 통과해서 저쪽에서 거래하는 발행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금을 받아다가 나에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이 추심과 관련돼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중간에 심부름한 은행은 자신이 먹어야 되는 이 수수료, 자기의 수고비를 빼고 나머지만 넣어주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점은 그럼 추심 수수료는 뭐라고 회계 처리를 할 거냐, 그걸 고민하시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기까지 기다렸어요. 자, 만기까지 기다려서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헌데 어머, 웬걸요? 이렇게 통과해서 받으러 갔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지금 저쪽 발행인 통장에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급이 거절된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통장 잔고가 없으니까 돈을 못 받아온 거죠. 자, 이런 경우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바로 부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부도 났어 그러면 막 당장 다음날 집에 빨간 딱지 붙고서 막 우리 부도야 망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이 뭐예요? 막 이렇게 어디 리어카 같은데 요즘은 있지도 않은 그런 리어카에다가 막 짐 쌓아가지고 막 어디 산동네로 이렇게 이사 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그건 굉장히 과장된 겁니다. 부도가 났다고 하는 건요, 이 약속어음에 약속된 날짜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신용카드 결제일 날 돈이 나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혹은 월급이 늦게 들어와서 돈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망한 거예요? 아니죠. 좀 추가적인 이자를 더 붙이고 그리고 신용등급은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돈 갚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회사도 똑같아요. 이 지급이 거절돼서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 회사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망한 건 아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어음이다, 상한 어음이다 라고 해서 부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팁 하나. 그러면 그 회사, 상대방 회사는 언제 망했다고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회계는요,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그땐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만기까지 기다린 건데요. 꼭 이렇게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어음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 세 번째가 바로 배서양도입니다. 배서양도가 뭐냐? 자, 우리가 수취인이 내가 만약에 B라고 합시다. B인 내가 저기 발행인 A한테 받아온 어음에 대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나의 거래처 C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내가 저기 A한테 받아온 어음 줄 테니까 너가 이거 가져갈래? 나중에 A한테 네가 대신 돈 받을래? 그랬더니 거래처가 오케이, 좋다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줄 때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어음에 받을 사람 이름이 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B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뒷면에다가 받을 사람이 C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배서 양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의 배가 바로 등배. 왜 수표도 뒷면에 우리가 이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등 뒤에 서약을 해서 권리를 양도했다. 배서 양도가 되는 겁니다. 자, 타인에게 이렇게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배서 양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C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배서 양도해서 갚았어 라고 하는 형식으로 많이들 나오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역시나 네 번째도 아직 만기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인에 대해서는요. 자, 내가 만약에 1월 1일 날 받아온 어음, 만기가 6월 30일이다. 근데 만기가 되기 중간에 4월 1일 날 내가 못 기다리고 은행에 갔다가 이걸 가지고서 돈을 융통해 올 수 있는데요. 사실 돈을 융통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아 올 수도 있고요. 그 어음을 은행에다가 매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을 받든 매각을 하든 중간에 만기 이전에 돈으로 바꾸는 행위를 할인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건 대출 받는 것보다는 매각해 버리는 거, 은행에 갖다 팔아버리는 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서도 실무에 맞춰서 주로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매각 거래는 말 그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 매각이 되니까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만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전에 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바드러움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네 가지들이 주로 나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두 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바드러움이 대변으로 모두 다 사라지는 거래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래로서 네 가지 거래다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드러움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덜 우왕좌왕하고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아까 잠깐 했었는데 바드러움에 대한 수취인이다라고 하면 이제 제품을 매출하고 차변에 약속어음 받은 사람,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원재료 매입하면서 약속어음을 지급한 사람. 자, 바드러움이 대변으로 사라지는 네 가지 경우. 첫 번째 추심. 자, 추심 의뢰한 약속어음이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다. 자, 바드러움은 모두 다 사라졌고요. 이제 차변의 보통예금, 이 추심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죠. 어음의 부도. 자, 약속어음 100만 원이 만기가 되었지만 지급이 거절되었다. 자, 대변의 바드러움 사라졌고요. 이렇게 지급이 거절돼서 부도난 상태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부도, 어음과 수표. 이렇게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 부도, 어음과 수표. 자,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바드러움을 배서양도해서 상환했대요. 자, 외상값을 상환해야 되는데 대변의 현금 대신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했다는 거죠. 바드러움을 배서양도했다는 거죠. 차변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갚았으니까. 대변의 현금 대신에 이렇게 바드러움이 나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아까 예시 들었던 걸로 한다면 바드러움의 거래처는 C가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C가 되겠고 바드러움은 A로부터 받았던 어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어음의 할인입니다. 매각거래라고 하는데요. 대변의 바드러움이 사라졌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 바드러움에 대해서 할인하면서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손실. 반드시 매각거래가 나와야 매출채권, 처분손실입니다. 혹시라도 차입거래다라고 해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여기에 바드러움 대신에 단기 차입금이 쓰일 거고요. 매출채권, 처분손실 대신에는 이자 비용이 쓸 겁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반드시 매각거래라고 할 거고요. 매각이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다시 정리. 추심이면 수수료 비용이에요. 두 번째 부도 났다. 부도어음과 수표. 세 번째 배서양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할인의 매각거래, 매출채권, 처분손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바드러움은요, 이 바드러움 계정이 증가하는 쪽, 감소하는 쪽인데요. 바드러움이 증가하는 건 외부에서 약속어음을 수취하면 어음이 증가하겠고요. 바드러움을 대금을 수령한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배서양도하거나 할인 매각 거래를 통해서 사라지면 대변으로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알파벳 T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우린 회계에서 T계정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이 T계정의 특징은요. 위에 쓰여지는 계정이 자산이면 증가하는 계정을 차변, 감소하는 상황을 대변했다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부채나 자본이 온다면 증가를 대변에 쓰시고요. 감소하는 상황을 차변에 쓰는 겁니다. 바드러움은 자산이니까 증가할 땐 차변, 약속어음의 수치, 감소할 땐 대변, 바드러움의 만기일 대금 수령이라든가 바드러움 부도 처리, 배서양도, 할인의 매각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손상각. 자, 이 대손상각이 뭐냐? 근데 대손상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앞에 계속 외상거래 배우셨어요. 외상매출금도 그랬고요. 바드러움도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 거래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다라는 건 상대방 회사가 망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파산을 했다는 거고요. 아까 부도가 났을 때, 부도가 나자마자는 하지 않지만 6개월이 지나버렸다거나 아니면 그 거래처에 대해서 거래처의 사장이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해서 받을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외상매출금의 유통기한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외상값을 회수할 수 없으면 회계는 그걸 가지고서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 외상으로 매출했던 외상대금 떼였다고 해서 잡손실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외상으로 매출했던 금액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해서요. 대손이 발생해서 깎아서 비용 처리하는 금액이다 하여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이런 채권에 대해서 못 받으면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급이 있죠. 일반적 상거래, 즉 재고자산 거래에 대해서 즉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쓰는 거래는요. 그냥 대손상각비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쓰지만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즉 미수금이나 대여금 계정 등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구분해 주세요. 예전에는 회계 1급이다 그러면 항상 대손상각비였는데 요즘은 회계 1급도 미수금 대여금에 대한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자주 물어봅니다. 특히나 영업 외 비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대손의 예상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대손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가 대손을 예상하는 이야기 할 거고요. 두 번째, 대손의 상황이 확정이 되는 경우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 대손금을 다시 회수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손에 대한 예상이다 라고 하는 건요. 바로 12월 31일 결산하는 날 회사의 외상값 잔액에 비례해서 못 받을 금액을 미리 재무상태표에 표기해 주는 경우고요. 대손의 확정이라는 건 상대방 거래처가 파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서 6개월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 그 사건이 정확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 동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회수에 대해서는요. 역시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회수라는 건 일반적인 외상대금의 회수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이 파산해서 부도가 나서 6개월이 경과해서 소멸시효의 경과로서 대손에 대한 확정 처리를 했던 채권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우리 직원은 빌려주지 말래요. 근데 내가 회사 돈으로 꼭 빌려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뒤에 잠적했어요. 연락이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회계 직원은 이미 확정 붕괴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우연치 않게 길 가다가 친구를 발견한 거죠. 돈 달라고 하니까 순순히 돈을 주더라고요. 다시 회수한 거죠. 그때 나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손의 예상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결산 때 우리는 주주에게 보고서를 보고해야 돼요. 외상값 잔액, 즉 외상 매출금이 재무상태표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외상 매출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왜? 이 금액 100% 회수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면 결산 때 외상값 잔액에 비례해서 회사에 정해진 대손율에 따라 대부분 1%, 뭐 제조업 1.5%, 2%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시험은 그런 거 다 주어지고요. 1%, 2%의 대손율을 적용해서 기존에 혹시 충당금 설정한 게 있다고 한다면 차감하고 나머지를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죠. 이야기하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만약에 1% 정말로 1%의 대손을 설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의 1%면 만원입니다. 이만큼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자, 하여 전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만원을 빼시면 99만 원을 내가 지금 현재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결산할 때마다 재무상태표 안에는 이렇게 혹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에 대해서 미리 충당해 놓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일 현재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 외상 매출금이라고 가정하고 100만 원이다. 대손율을 1%다라고 생각했을 때 각 상황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하는데요. 기존에 충당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0원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차변액, 대손, 상각비. 실제로 외상값을 못 받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못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미리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특이하죠? 회계에서는요, 이렇게 내가 돈을 현금으로 지출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오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장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야, 나 한 달 동안 비용이 빵원이야 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죠.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외상값에 비례해서 회사의 대손율만큼은 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계는요, 약간의 불확실성까지도 금액으로 이렇게 화폐화시켜서 환산을 해서 장부에 표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0만 원 중에서 진짜 10,000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대략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면 10,000원 정도는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미리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렇다고 해서 대변의 현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 외상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계정으로 대손 충당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수익도 비용도 아닙니다. 자산을 마이너스 시키는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자산을 마이너스 시키는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 시키는 대손 충당금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얘기해 보면 X1년도에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손 충당금이 자, 한 푼도 없었던 회사래요. 그러면 다음 연도 지금 X2년도에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 설정한다고 하니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할 텐데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외상 매출금 금액에 비례해서 10,000원만큼을 충당금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물어볼게요. 두 번째, 100만 원 1%. 자, 얼마? 3,000원. 그러면 나머지 7,000원. 자, 하여 차변의 대손상각비 7,000원, 대변의 충당금 7,000원. 이 얘기는요, 작년에 이 대손 충당금 자리에 3,000원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자, 올해 대손 충당금 10,000원 외상 매출금 금액에 이 1%인 10,000원을 충당금으로 넣어야 되니까 7,000원을 추가로 더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7,000원, 대변의 충당금 7,000원을 만든 거죠. 충당금은 7,000원만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돈은 10,000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손 충당금 금액 10,000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자, 100만 원에 대해서 1%. 자, 기존에 10,0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게 됐더라? 빵원. 자, 그러니 금액이 빵원이니까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죠. 다시 설명하면 이 자리에 금액이 10,000원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대로 충당금이 10,000원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금액은 아무것도 없겠죠. 기존에 10,000원 있었던 대로 그대로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0만 원에 1%. 자, 기존에 12,000원에 충당금을 차감하시면 마이너스 2,000원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2,000원은 충당금이 너무 많단 얘기. 원래 충당금을 만들 땐 대변에 만드는데요. 충당금이 사라질 땐 차변입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줄이면서 대손 충당금이 다시 되돌아 들어왔다. 대손 충당금 환입.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부의 계정, 즉 마이너스 계정이고요. 혹은
미수금이나 대여금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는 영업 외 수익에 속하는 계정입니다. 자, 하여 차별의 대손상각비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충당금 환입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대손충당금은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수익도 비용도 아니다. 이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회계 처리는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최종 재무상태표는 이 네 가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안에 매출 채권은 100만 원인 거고요. 대손충당금은 결국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99만 원. 자, 다음 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보면 앞에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율에서 기존의 충당금을 뺐을 때 사실 이제 대손상각비가 나온다는 건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대손상각비이지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손충당금 환입이 되는 거죠. 여기 금액이 빵원이 나오면 회계처리 없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부분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네 가지 모두 다 기록이 될 거고요. 대손확정일. 자, 앞에 있는 상황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별도로 보십시오. 외상매출금 10,000원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외상매출금 10,000원이 모두 다 대변으로 사라집니다.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10,000원인 경우들도 있고요. 자, 대손충당금과 상각비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마다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자,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충당금으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 돈 떼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손상각비. 그래서 외상매출금 사라졌다, 돈 떼었다, 잡손실이 아니라 대손상각비. 원칙대로 간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미리 결산할 때 만들어 놓은 충당금이 있대요. 즉, 작년에 이미 상각비 처리해서 마이너스 계정을 미리 만들었던 거.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충당금은 실제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손충당금을 가져다 썼어요. 헌데 부족한가요? 그러면 대손상각비. 자, 충당금이 10,000원 있대요. 와, 귀신이다. 10,000원 못 받게 됐는데 딱 10,000원 있으니까 모두 다 대손충당금. 10,000원 못 받게 됐는데 12,000원 있었으니까 10,000원.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면 돼요. 하여, 자, 상각비가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한다면, 충당금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한다면 모두 다 상각비. 자, 충당금이 부족하면 충당금의 상각비, 충당금이 충분하면 모두 다 대손충당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이 4개의 회계 처리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 요 내용 물어보면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친구가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니? 부족하면 나머지가 원칙대로 대손상각비가 된다는 거 알고 있니? 이걸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 사실 와닿진 않겠지만 나중에 실습할 때 보면 이 대손충당금을 알려주는 문제가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조회를 하라고 하거나 혹은 그런 언급도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이 없더라도 반드시 그 회사의 대손충당금 현재의 잔액을 꼭 조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충당금 가져다 쓰고 부족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라고 이렇게 쓴다는 점, 이 두 번째 회계 처리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채권에 대한 회수입니다. 대손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회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전년도에 대손 처리였던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다시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전년도에 뭐 충당금의 상각비로 처리한 회사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대손충당금 처리한 회사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채권을 다시 회수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공시가 끝난 전년도의 대금을 우리가 회수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쓰셨고요.
이미 작년에 이렇게 외상매출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이유가 외상매출금 때문에라는 표현은 못 씁니다. 다만 작년에 충당금을 쓰든 상각비의 충당금을 쓰든 상관없이 우리는 대변에 모두 다 대손 충당금으로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미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대금을 다시 받았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대손 처리하였던 대금을 다시 받았다 라고 한다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이라고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에 너무 포커스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이 앞에 있다. 대손 처리했던 외상값을 받으면 회계에서는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쓰도록 기업회계 기준을 만들어 놨다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외상 대금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뭐가 대변에 이 대손 충당금이 늘어난다는 건 회사의 충당금 잔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매출 채권 곱하기 대손율 뭐 1%, 2% 그리고 기존의 대손 충당금을 빼자라고 하는데요. 이 대손 충당금은 1월 1일 날 넘어왔던 충당금이 아닙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1월 1일 날 들어왔던 충당금에다가 여기에 대손이 확정돼서 사라지게 되면 충당금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대손이 확정돼서 사라지는 충당금은 빼시고요. 대손금을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충당금이 늘어나고 있죠. 충당금을 대변에 쓴다는 건 충당금 잔액의 증가를 나타내요. 이렇게 대금을 회수하면 다시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당금 잔액이 12월 31일 날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걸 반영해서 올해 12월 31일 날 대손금을 설정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게 되면은 충당금을 가져다 쓰는 거고 대손금을 다시 회수하게 되면 충당금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입니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 미수금 쓰시라고 했는데요. 유형자산인 토지를 외상으로 판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사라졌고요. 절반은 월말에 수령하기로 약속했고요. 결국 외상이죠. 나머지 절반은 약소금을 받았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약소금을 수취했다 했을 때 받으러만 썼습니다. 둘 다 미수금 썼죠. 제품이나 상품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미수금 씁니다. 자, 선급금도 자산 계정입니다. 간혹 헷갈리시더라고요. 선급금의 반대가 선수금이거든요. 선급금은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부채인데요. 왜 선급금이 자산이냐? 일단 선급금이 뭐냐? 먼저 지급한 돈이에요. 아니, 물건도 오기 전에 먼저 지급하는 거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계약금이 있겠죠. 먼저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요. 대변에 현금이 나가면서 그 나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선급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대한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대변에 현금, 차변에 선급금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긴 했지만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죠. 물건이 만약 끝까지 안 들어온다면 이 돈 버릴 거냐? 아니죠. 이 돈은 내가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내 자산인 겁니다. 언제까지?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자, 그 다음 대한산업으로부터 원재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차변에 원재료 들어왔고요. 계약금을 차감한 나머지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어때요? 물건 들어오니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졌죠. 자, 그 다음 갈게요. 대한산업부터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온 이유가 계약금 때문이었어요. 먼저 받은 계약금 때문에. 하지만 우리 회사 물건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건을 못 내보내면 돌려줄 의무가 있는 부채가 생긴 거예요. 언제까지? 물건이 나갈 때까지. 대안사도부터 제품이 도달하여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대변은 제품 매출, 차변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았죠. 물건이 나갔으니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급금이라는 자산 계정 배웠습니다. 자, 선납세금도 자산 계정인데요. 선납세금은 말 그대로 먼저 납부한 세금입니다. 자, 이자 수익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이자 소득세 14,000원을 원천 징수하고요. 86,000원만 보통예금이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지금 이자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는 시점이 아닌데 상대방이 먼저 세금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의 학생들에게 드리는 저의 팁인데요. 꼭 기억하시는데 이자 수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이 세금에 대해서 법인세라고 하든 이자 소득세라고 하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든 자산 처리하라고 하든 비용 처리하지 말라고 하든 정답은 모두 다 세금은 선납세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자 수익하면 선납세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달라졌다고 답이 달라지면 곤란하겠죠. 이자 수익이면 선납세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선납세금의 반대도 있어요. 이렇게 이자 비용일 때 상대방이 내야 되는 세금을 내가 원천징수에서 가지고 있을 때 예비로 받아놨다 예수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회사 돈이 아니라 나라에 내야 될 의무를 이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채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죠. 자, 이자 비용일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건 예수금, 이자 수익일 때 원천징수 당한 건 선납세금. 꼭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자, 결코 절대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비용 아닙니다.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자 수익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내야 될지 아니면 덜 내도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납부된 세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여 이자 수익에 대해서 차변에 선납세금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납세금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 역시나 이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선납세금이라고 부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세를 중간에 납부한다거나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선납세금을 쓰고 있더라. 자,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임의로 쓰는 계정입니다. 임시계정. 가지급금 대신에 전도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요. 주로 이런 거죠. 회사가 이제 여기 회계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회계부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케팅도 있고 영업도 있고 생산도 있고 기술부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부서마다 대금 결제해 줄 일이 있으면 매번 이 부서들이 와서 대금 결제를 허락을 받고서 결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케팅, 영업, 그 다음에 생산, 기술부서한테 한 달에 일정 금액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오면 결산을 하고, 즉 다시 말해 한 달 뒤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제출을 하면 그 부족한 금액만큼을 다시 또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용돈을 받아서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파트 입장에서는 각각의 부서로 넘어갔을 때 한 달 동안 정확하게 얼마나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각 부서로 보내놓은 돈, 그래서 대략 임시로 지급한 돈이다 라고 해서 가지급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도금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 전도금은 임시계정입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영업부 직원을 출장 보내고서 출장비 계산액, 즉 대략 지급한 금액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변에 현금 30이 나가고요. 차변에는 잘 모르는 돈, 가지급금이라고 되는 거죠. 출장에서 돌아온 직원의 출장에 사용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즉 임시로 지급했던 가지급금의 내역을 알게 되었다. 출장비는요,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써요. 네, 이런 계정 이제 오늘 새로 또 배우셨어요.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써요. 그럼 가지급금을 정리해도 부족하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장을 보내놨을 때 출장에서 그 친구가 교통비, 숙박비, 식대를 얼마나 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가지급금 썼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이렇게 여비교통비로 바꿔주는 거죠. 회계 1급에서 주로 여비교통비라는 사례가 많이 나온 거고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임직원 등의 단기 채권이요. 직원한테 돈을 빌려줄 때 단기 대여금이라고 써도 되는데요. 직원이다 보니 외부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직원에 대한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을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직원이 급여 50만 원을 가불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나오면서 가불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불금이라고 하지 않고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은 이제 가불이라는 시스템이 많이 없죠. 신용카드 많이 쓰시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뭐 가불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나중에 급여 줄 때 어떻게 해요? 가불금 빼고 나머지만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임직원 등 단기 채권, 단기 대여금 대신에 임원이나 직원을 위해서 쓰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매출 채권, 그리고 대손, 그리고 기타의 당좌 자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손 파트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해요. 선생님 저 아닌 것 같아요. 회계는 나랑 안 맞나 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고비라고 해요. 사실 이렇게 한 두세 번의 고비만 넘기면 회계가 딱 끝나는데 이 대손 파트에서 많이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주 돌려보시는 게 또 동영상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좀 자주 보시고요. 책도 자주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고 한다면 메인 내용만 보지 마시고요. 뒤에 문제풀이 해드릴 테니까 문제풀이 보시면서 다시 본 강좌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실습 나중에 하시면 또 실습하시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나서 많이들 포기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마음 다 잡으시고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계속해서 진도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할게요.